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단행된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과 관련해 새로 신설된 사제 직책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신설된 직책은 교구장 특임 사제인 꾸라또르와 주교자 명동대성당의 기도사제인데요. 라틴어 꾸라또르는 사제를 위한 사제로 사제를 돌보고 보살피는 임무를 맡은 사제를 말합니다. 기존 서울대교구의 성직자 실로는 교구 내 1000명 가까운 사제를 모두 관리하고 보호할 수 없어 꾸라또르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꾸라또르 사목을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성직자국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주교자 명동대성당에 기도사제가 임명됐습니다. 주교자 기도사제는 근세교회 전통에 따라 주교자 성당에서 성무일도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 전담 소임을 맡게 됩니다. 성무일도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공적이고 공통적인 기도로 시간전례라고도 하는데요. 이번에 임명된 주교자 기도사제는 명동대성당의 본당 사목과는 완전히 구분되고 교구청 꾸리아 사제단과도 구별되는 교구장 특임 사제입니다. 꾸라또르와 기도사제 신설은 교구장으로서 기도의 전통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의지가 담긴 사안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6월 사제 성화의 날 미사에서 교구 사제들에게 사제가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변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제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신자분들도 성체조배, 성시간, 묵상기도, 성령기도 등 사제들의 다양한 기도 모임에 적극 참여해 기도하는 교회 분위기가 더욱더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인 4번째 추기경에 임명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서임식이 잠시 뒤인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바티칸에서 거행됩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서임식 특별 취재단을 현지에 파견해 TV뉴스와 유튜브 그리고 지면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유튜브는 오늘 밤 10시 50분부터 유흥식 추기경 서임식을 특별 위성 생중계합니다. 추기경 서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첫 소식으로 미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인 4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의 서임식이 로마 시각으로 오는 27일 오후 4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됩니다. 지난 5월 유 추기경과 함께 추기경에 임명된 19명의 성직자들도 서임식을 통해 로마 교회의 추기경단에 들게 됩니다. 주교회의에 따르면 추기경 서임식은 마테오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뤄진 입당송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신임 추기경 대표가 교황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교황은 하느님께 자신의 교황직을 현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복음 봉독과 교황의 훈화가 이어지고 본격적인 추기경 서임에 돌입합니다. 교황은 임명된 이들을 전능하신 하느님과 사도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교황의 권위로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에 서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새로 서임된 추기경들은 신앙선서와 충성 서약을 하고 난 후 빨간색 사제 강모 비레타와 추기경 반지를 수여받습니다. 빨간 비레타는 추기경의 품위를 상징하고 하느님 백성과 교회를 위해 때로는 피를 흘릴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손으로부터 받는 추기경 반지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으뜸 사도 베드로의 사랑으로 더욱 굳건해짐을 뜻합니다. 이어 명의본당 지정 칙서를 수여한 후 주님의 기도, 교황 강복, 그리고 성모 찬가로 서임식은 끝이 납니다. 서임식에는 염수정 추기경이 추기경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도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27일 밤 11시에 거행되는 서임식은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유튜브를 통해 밤 10시 50분부터 생중계됩니다. 한편 이튿날인 28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교황 창립 로마 한인신학원 성당에서 한국 주교단과 현지 거주 성직자, 신자 등과 함께 유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은 새 추기경단과 함께 현지 시각 30일 오후 5시 30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CPBC는 유흥식 추기경 서임식과 이후 일정을 현장 취재해 뉴스를 통해 생생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이어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주교를 체포한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니카라과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택연금으로 미사봉헌까지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교 체포를 단행한 것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19일 니카라과 경찰이 니카라과 마다갈파 교구장 롤란도 호세 알바레주 주교가 머무르는 주교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가택연금을 당해 성당의 미사를 봉헌하러 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체포까지 단행한 것입니다.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대통령은 그간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비정부 기구가 해산됐고 일부 수도의 지부를 폐쇄했으며 니카라과 주재 교황대사를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Remember that the church is the only power that they don't have control over, and that is the reason for the persecution. 오르테가 대통령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니카라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시민의 인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 보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주일 3종기도 후에 니카라과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Seguo da vicino con preoccupazione e dolore la situazione creatasi in Nicaragua, che coinvolge persone e istituzioni. 교황은 이어 개방적이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하자. 국회에 이런 법안이 발의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자살이자 살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생애 말기에 이루어지는 돌봄 체계가 왜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목숨을 끊게 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었고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후 찬반 양론이 맞서는 상황. 안 의원은 죽음을 경시해서 법안을 낸 건 아니라며 법안을 심사숙고하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원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견의 말씀이 이 법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애정을 가지고 통과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숙성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추이를 짚으며 가족에 의한 결정 비율이 높아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력 존엄사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선 초고령 사회에다 돌봄 부담 등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10년 뒤쯤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법안을 발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울대 철학과 김현섭 교수는 의사조력 존엄사라는 표현보다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 자살이 자발적 안락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전망하며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불분명하게 합니다. 또 이러한 의사의 자살 강도가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텐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해당에 지칭하는 표현으로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정부도 의사조력 존엄사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밝혔습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명은 개개인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근본 가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이 죽을 권리라는 그 개념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신부는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도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말기 환자의 요청이라도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처방하고 싶은 의사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만 인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생애 말기를 보내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보다는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더 큰 노력과 지원을 결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사가 말기 환자의 자살을 돕는 것이 존엄한지,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안락사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 말기 돌봄 체계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가 주최한 토론회 주제입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이른바 의사조력 존엄사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존엄 있는 생애 말기를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체계를 갖추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자극적인 법안으로 이런 돌봄 체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락사의 유형 중 하나인 의사 조력 자살을 조력 존엄사로 지칭하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 김대균 기획이사는 생애 말기 돌봄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이냐가 안락사 논의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맡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족이나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을 원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되어 있는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임종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 강정훈 윤리이사는 양질의 돌봄기관 확충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보다 6배가량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열흘간 실시됐습니다. 환자단체도 이른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가 말기 환자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환자들의 자발적 안락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존엄하게 죽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환자들이 삶을 끝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저희 가졌던 가장 큰 의견이고. 정부 측 인사로 토론에 참여한 한상균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건 연명의료 결정법의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제 현행법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법인데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의사조력 자살을 연명의료 결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나. 김희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인위적으로 임종을 앞당기는 의사조력 자살 혹은 조력 존엄사는 생명 존중의 진료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며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에 이어 최근 또다시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모두 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인데요. 마침 집배원들이 직접 위기가구를 찾아다니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미혼모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데요.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을 도우며 성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리의 뜰을 운영하는 양차민 제우르지아 대표인데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광화문 우체국 우편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잠시 뒤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가득 싣고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우편물 가운데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 우편이 들어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공익재단, 서울종로구는 최근 복지등기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와 전남 영광군에 이어 세 번째이자 서울에서는 처음입니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단전 단수와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신청 탈락자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집배원은 종로구에서 파악한 위기 가구를 방문해 등기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건강 상태 등을 살핍니다. 복지 관련해서 안내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복지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고 이제 주민들과의 친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배원들이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뜻깊고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배원이 작성한 복지 등기 우편 체크리스트는 종로구로 회신됩니다. 종로구는 이를 검토해 위기가구 방문, 상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집배원님들이 체크한 내용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꼼꼼히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경우 관할 동으로 통보하여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집배원이 찾아가는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체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소외계층에게는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대상 가구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자체에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조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지 등기 사업, 사회보장 시스템 보완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허리에 파란 띠를 두른 성모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계 3대 성모 발현지 가운데 하나인 바네의 성모상입니다. 벨기에 작은 산골 마을인 바네에서 8번이나 발현한 성모 마리아. 193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를 뵌 12살 소녀의 이름은 마리에트 베코. 바네의 성모상을 모시고 회사 이름을 마리에트라고 지은 이유부터 물었습니다. 바네 성모님께서는 마리에트라는 아이에게 발현을 하셨어요. 유일하게 저희 마리에트만 일반 주부로서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이 성가정을 이루면 했었은 마음에서 양 대표가 미혼모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대 시절 충북 음성꽃 동네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하다가 겪은 가슴 아픈 사연 때문입니다. 청소년 미혼모가 낳은 쌍둥이 가운데 돌보던 둘째 아이가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겁니다. 쌍둥이 언니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갔었고 제가 키웠던 우리 교회만 이제 120일 동안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인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궁금하게 된 거죠. 예, 청소년 미혼모라는 친구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고 우리 아이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면서 그런 일이 있은 후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양차민 대표. 성모님을 향한 기도는 나이 어린 미혼모와 가엾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처럼 세상에 다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항상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누군가가 마지막에는 손길을 내주시는 분들을 항상 보내달라고. 기도의 씨앗은 미혼모들을 돕는 창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마리에트를 창업한 건 2016년 5월. 청소년 미혼모들을 만나 얘기를 들으면서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집,
공간이 없어서 이동을 하다가 재임신을 하는 경우들도 아이들 중에 대법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른들이 그 부분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2018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마리에뜨는 디퓨저라 불리는 방향제와 향기나는 샤워기 등 주로 향과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미혼모들을 위해선 생활용품 업체로부터 무료로 받은 물품을 마리에뜨 누리방 쇼핑몰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기부물품조차도 아이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색깔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취향으로 고르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조차도 되게 소소하고 작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차민 대표의 바람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당당히 설 수 있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벨기에 반에 마리에뜨의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희 마리에뜨 공동체가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기업 소셜 공동체로 만들고 싶거든요. CPBC 윤재선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농가들이 밀집한 충청권에는 농작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과 수확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시점에서 수해가 덮쳐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인 충남 청양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지난 봄 갑작스럽게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이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 감소 이외에도 살충제가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리포트는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헝거스톤, 즉 기근석 관련 소식입니다. 이 돌은 중세 유럽에서부터 가뭄의 지표로 삼아왔는데요.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면 기근석이 모습을 드러내 그해 기후변화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에서 기근석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너진 하천 뚝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벼는 물을 먹어 색이 변했고 군데군데는 아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의 모습입니다. 이날 2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만 190mm에 달합니다. 시설물 피해는 물론이고 추석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농작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청양군 남양면의 한 포도밭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은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해는 수확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애지중지 기른 포도가 엉망이 됐다는 노승일 씨. 인근 고속도로 공사로 배수가 어려웠고 밭으로 토사가 쏟아져 피해는 배로 불었습니다. 머드처럼 밀가루처럼 굉장히 고운 흙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쌓여 있는데 이 흙들은 다 퍼내야지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 흙입니다. 3년 전 귀농에 벼농사를 짓는 김원중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논 근처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300m가량을 물에 쓸려 내려온 트랙터가 수해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물이 스쳐서 흘러갔는데 보니까 벼 이삭이 까만 흙염에 덮였어요. 그런데 비 내리고 오면 쉽게 내려가면 괜찮겠죠. 매몰든데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비닐하우스 30동에서 멜론과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는 이은호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큼지막한 멜론이 달린 곳까지 물이 차 과일은 물렀고 상추는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멜론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지만 맛없어진 과일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출하도 포기했습니다. 5일 정도 있으면 이걸 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수확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딸 수도 없었고 지금 땅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복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원봉사자들과 군 장병들의 도움이 이어지며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양군수도 주말을 반납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양군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으로도 선포됐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죠. 응급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도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농민과 이재민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가 절실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지난 봄 갑작스럽게 발생해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꿀벌 실종 사태. 당시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은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 감소 등이 꼽혔습니다. 최근엔 꿀벌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살충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나무 제선충 구제에 사용하는 티아클로프리드 등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입니다. 중국 농업과학원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살충제들이 꿀벌의 생존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살충제가 꿀벌 등 수분 매개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의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EU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살충제들에 대해서 수분 매개자들에 대해서 이제 high acute risk라고 하는데 되게 급성적인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때 장기적인 노출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살충제들이라고. 우리 정부도 꿀벌 보호를 위해 개화기엔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선 이 같은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근데 개화기가 봄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데 그러면 특정 그 농약이 특정 작물에 그 작물의 개화기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거고 또 사실 또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또 도시공원 등 녹지에서도 이러한 성분의 살충제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 시내 공원에서 사용된 농약의 대다수가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였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기준을 준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가 인체에 피해가 적어 저독성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년간 서울 시내 공원에서 야생벌의 90% 이상이 감소했다며 살충제 사용이 꿀벌의 생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또 꿀벌 보호를 위해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를 금지하고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현상 분석을 위해 서울 시내에 무농약 공원을 만들어 살충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체코의 국경지대에 있는 엘베강에 글씨가 새겨진 돌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돌에는 내가 보이면 통곡하라는 다소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돌은 헝거스톤, 바로 기근석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강의 수위를 기록하기 위해 기근석을 활용해왔습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엘베강의 기근석은 1616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기근석에는 역사적으로 가뭄이 극심했던 해의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2015년 유럽을 강타했던 대가뭄의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이 기근석이 강 위로 떠오르면서 기후위기 신호가 울렸습니다. 현재 유럽은 연일 섭씨 40도가 넘는 극심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독일 라인강 등 유럽의 주요 수로는 말라붙었습니다.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물류 이동이 어려워졌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과 돌 같은 자연이 전하는 기후위기의 경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도 물속에 있던 고인돌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1963년부터 저수지에 잠겨있던 과달페랄 고인돌이 극심한 가뭄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와 같은 가뭄의 피해는 결국 농작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소들이 먹을 풀이 자라지 않고 있고 농작물도 말라붙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의 어려움으로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메시지에서 가뭄과 폭염, 홍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부유한 국가들은 지난 2세기에 걸쳐 환경오염을 가장 많이 일으켰다며 생태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전쟁이나 보건에 신경 쓰는 것만큼 기후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사측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470억 원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짚어봅니다. 2009년 시작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사측과 경찰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노조에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금액, 이들의 연대한 시민들은 저마다 4만 7천 원씩을 노란 봉투에 담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7년 전부터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 법안이 최근 다시 소환됐습니다. 5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다 극적 타결을 이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면서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단체 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노동조합은 쉽게 파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으로 헌법상 권리가 사문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현재 계류된 노란봉투법에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입니다.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한편 사용자 측은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까지 기업이 모두 떠안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합법적인 쟁의로 인한 손해는 노동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노동계는 기업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은 불법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해서 엄격한 판단을 통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과다하고 또 합법적인 쟁의수단까지 모두 포괄된 가톨릭교회의 사목헌장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가르칩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교회도 노란봉투법 제정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안녕한 상태를 바라며 나아가 평화를 이루려면 불균형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손배가압류 문제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라며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7, 80년대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강경 진압의 도구로 등장했던 최루탄, 기억하시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집회와 시위 현장에선 최루탄이 사라져 역사의 유물이 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탄압의 도구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최루탄 수출, 과연 계속돼야 할까요? 최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서울 명동대성당 주변 집회 현장은 늘 최루탄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최루탄 피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사용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최루탄은 1998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누렸던 일부 업체들은 수출로 눈을 돌려 지금도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오만과 스리랑카 등지에 수출된 최루탄은 21개 나라 520만 발에 육박합니다.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와 말라위,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의 순입니다.
대부분 인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오만은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반정부 시위에서 최루탄 사망자가 발생한 스리랑카 시위 진압에도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권 탄압을 위해서 한국산 최루탄이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연대와 전쟁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잠재적 살상 무기인 한국산 최루탄의 스리랑카 수출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나 최루탄을 가난한 나라에 또 민주화되지 않은 나라에 수출하는 건 그 자체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죠. 용해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리랑카에 수출된 최루탄만 2만 발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루탄으로 한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최루탄 남용인데요. 저는 이런 무분별한 최루탄 수출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루탄은 군용 전략 물자로 분류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규정으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최루탄 수출을 제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대외무역법 5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스리랑카와 같이 인권 침해가 벌어지거나 우려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최루탄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최루탄 이외에도 K방산이라는 미명하에 미얀마 등으로 수많은 군수물자들이 무분별하게 수출되었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비준국입니다. 비준국으로서 인권 침해 도구로 쓰이고 있는 무기류를 계속 수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국회가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뒤를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자 지난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성을 기원하는 희망의 순례가 순교자 성월을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원주교구 배은하 신부, 수원교구 황창현 신부 등 사제들과 신자들이 함께한 순례를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순례의 여정 함께 따라가 보시죠. 퍼붓던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드러난 지난 18일 충남 청양군 다락골 성지. 귀를 찌를 듯한 매미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이곳에 신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청양 다락골 성지는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와 부친인 최경환 성인의 탄생지로서 유서 깊은 교우촌입니다. 다락골 성지 소성당에 모인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해 희망의 순례에 앞서 마음가짐을 다잡습니다. 40여 명의 순례단은 미사 후 부여군 내신면의 도안골 성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양업 신부가 1850년 10월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첫 서한을 쓴 장소인 도안골 성지는 최 신부의 귀국 초창기 사목의 중심지였습니다. 내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챙의 전교 활동으로 교우촌이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례를 기획한 원주교구 배은하 신부는 최양업 신부의 헌신적인 노고가 신앙 후손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했던 그 최양업 신부님의 헌신적 노고가 하느님 나라에서 이미 평가받았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잘 알려져서 지금은 극한 박해의 상황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해야 되는 것보다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보는데 그런 모델이 바로 최양업 신부님이시다 생각을 해서 순례의 행렬은 도안골을 출발해 산막골 성지로 이어졌습니다. 성지와 성지는 차량으로 이동했지만 성지 도착 전 1.5km 앞에서 도보로 이동한 순례단은 산막골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우촌이었던 천방산 산막골 성지는 신앙 선조들이
1839년 기해박해 이후 군란을 피해 인적 없는 벽지에 숨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장소입니다. 삼막골 성지는 다블리 주교와 패롱 신부의 사목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성필립보 생태마을 원장 황창현 신부는 최양업 신부의 얼을 품은 성지를 순례하니 최 신부의 시성을 더욱더 열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앞으로도 다 신부님 공수했던 데를 다 이제 다녀볼 계획인데 다녀보니까 정말 울컥울컥해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교우들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에 당신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선인으로서는 그 11년 6개월 동안 정말 밤낮 없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밤에 교우촌을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원주교구 배은하, 김영진 신부, 수원교구 황창현 신부가 기획한 희망의 순례는 길 위에서 선종하기까지 9만리를 걸었던 최양업 신부의 사목 여정을 따라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CFBC 이희민입니다. 오는 11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바로 2023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이제 80여일 남았습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12년 준비한 시험을 치르는 날이고 이 시험으로 대학과 직장이 크게 좌우되니 분명 중요하고 떨리는 시험임에 분명합니다. 대입 수능뿐 아니라 취직시험, 자격증 시험 등 인생에서 치러야 하는 모든 시험은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상상을 해봅니다. 시험 문제도 알고 준비한 시간도 충분하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2000여 년 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만천하에 공개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이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이 나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치르게 될 가장 중요한 시험은 바로 일생을 살아오며 당신이 베푼 사랑을 적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받게 될 문제뿐 아니라 정답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들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8월 21일 수원에 사는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알려졌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40대 두 딸 역시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다세대 주택이었고 건강보험은 16개월 체납됐다고 합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줄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어치의 사치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곳도 있지만 지금도 어느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는 약값이 없어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는 양극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최후의 순간에 치르게 될 시험에서 과연 어떤 답을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기부하고 후원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하는 것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애덕 식턴이 될 것입니다. 직접 빵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빵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사랑의 나눔입니다. 다시는 비슷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사지의 눈은 수원 세모녀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뿐 아니라
가난의 원인 역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